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39번째 시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9번째 시간, 40번째 시간, 이렇게 두 강이 나왔네요. 자, 마지막 주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쪼개가지고 마지막 4단원, 소단원으로 4단원이죠. 여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자본주의도 각각의 내용들이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도 사회주의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두 강을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준비를 해주시죠. 200페이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교재 몇 장 안 나왔어요. 힘내서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오늘 이 시간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지 제시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등장 배경 이해하셔야 돼요. 자본주의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자본주의를 정의 내릴 때 어떻게 등장한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장 배경이라는 건 역시 자본주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어서요.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전개 과정이 별표입니다. 전개 과정. 전개 과정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흘러가면서 지금은 뭐 신자유주의가 주름 잡고 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자체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개념들, 사상가들이 누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좀 멋있게 써봤는데 자본주의의 윤리적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사회사상 파트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역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적 국가로서의 근간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라는 걸 벗어나고 싶다는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장점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급성장을 하고 있죠. 뭐 G2에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게도 골칫거리가 양극화 문제거든요. 즉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을 계속해 나갈수록 이 양극화 현상은 도사리고 있고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좋은 자본주의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그 귀결점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들은 결국 올바른 자본주의, 인간미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일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보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요게 정확하게 36강에서 선생님이 저 뒤에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를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이 그림을 봤습니다. 외젠 들라크루아의 자유의 여신이 민중을 이끌다 라는 작품이었죠. 자유주의를 설명하면서도 이 그림은 필요합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속박, 공동체의 속박, 그리고 구제도의 모순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활동이고, 그 활동을 이 정신적으로 근간을 깔고 있는 것이 이 자유주의라는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진중권 조희안 교수가 쓴 천천히 그림 읽기라는 재미난 책이 있어요. 선생님도 학교 교무실에 이게 한 켠에 탁 꽂혀 있고 지금도 가끔씩 꺼내보는 책인데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중권 조희안 교수의 천천히 그림 읽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한 3분의 2지점을 읽다 보면 이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은 자본주의적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에 근간을 두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자유의 여신이 민중을 이끌어서 자유를 쟁취하고 자유평등 박애라는 정신으로 프랑스 혁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감으로써 그 사회에서 쟁취할 자유들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자유의 여신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이 실크해트를 쓰고 있는 이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는 신흥 자본가 계급이죠. 이 신흥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가 도시에 있는 여성들과 빈민인 소년, 소녀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본인들의 경제적 자유, 즉 자본주의를 얘기하는데요.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경제적 자유, 예를 들면 뭘까요? 아래 깔려있는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레즘이라고 하죠. 그 구제도의 모순에게 바쳐야 되는 많은 세금,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자유를 쟁취한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이 그림에서 자유의 여신과 소년, 소녀들은 자유를 쟁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과연 프랑스 사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졌느냐? 오히려 이런 실크해트 같은 자본가들은 신흥 자본가로서 많은 자본들을 축적하고 세금을 뺏기지 않게 됨으로써 우유로 목욕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부분, 그리고 이런 빈민들은 저기 아주 더러운 물로써, 그죠? 개천에 막 흐르고 있는 이런 물로써 목욕을 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쟁취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평등은 이룩되기가 어려웠다라고 사회학자들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무르익어 가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자본주의의 속성까지도 함께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어쨌거나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본가를 주인공으로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해석으로 이 그림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레미제라블이란 뮤지컬이나 또 영화에서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적 특성이라는 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또 설명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의 정의입니다. 자, 보시면요. 사전적 정의는 capitalism,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과정을 자본주의라고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다. 그럼 자본은 뭐죠? 돈이잖아요. 그 돈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 이렇게 길게 늘려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하나 담겨 있는데요. 이윤 추구라는 거는 근간이라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이윤 추구라는 것은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자본이니까 자본이라는 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 구조를 바로 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럼 자본주의는 어떤 사회과학적 의미를 갖느냐? 경제적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적 개인주의라는 건 개인이 자신의 돈이든 아니면 자신의 몸이든 이런 거를 활용해서 돈을 열심히 벌 수 있는 자유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번 것들에 대해선 소유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소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저축을 하든 아니면 재투자를 하든 그래서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더 키워낼 수 있는 자유까지도 갖고 있다는 걸 다 바탕에 깔고 있죠. 그러면 경제적인 개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이윤 추구, 자유생산, 자유교환, 그 다음에 자연분배, 자유소비, 사유재산 인정받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내릴 만큼 이 경제적 개인주의라는 것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보장받는 시스템을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자본주의적이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반자본주의적 관점으로 갖고 있는 경제체제는 뭐냐라고 하면 사회주의인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공동생산, 공동소비, 공동분배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등장할 때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겠어 하면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자본주의적 입장이 사회주의의 정의인 겁니다. 쉽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 개념을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200페이지에 고전적 자본주의 그리고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개념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깊게 설명을 필기해가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대표적인 인물 역시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애덤 스미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루즈벨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이고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처, 대처리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레이건노믹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노직. 그래서 프리드리 하이에크,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먼, 그 다음에 제임스 뷰캐넌, 그리고 로버트 노직. 이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뷰캐넌 이런 사람들은 시카고 학파로 불리는데요. 시카고 학파라는 거는 이 경제학파, 경제통으로서 이 시카고 대학 중심으로 또 시카고 학파를 형성했다라는 건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엮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들을 우리는 자유지상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라는 건 자유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 앞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거노믹스와 또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서리즘이라는 것까지 합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특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인물을 이렇게 쫙 보여드렸는데요. 이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덤 스미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의 전체 전개 과정을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리려고 하는 양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했다가 이렇게 정리해 온 것 보면 꽤 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는 200페이지에 다 적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접착식 메모지를 이용해서 옆으로 좀 횡으로 길게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설명드릴 부분들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도 필기를 좀 하셨는데 오늘도 필기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색깔 있는 펜 준비를 하시고요.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입니다. 자, 자본주의의 정의는 아까 우리가 내렸습니다. 자본주의란 캐피탈리즘, 즉 자본을 굴리는 건데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하고 확대 재생산과 소유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죠. 이런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들여다보려면 첫 번째 자본주의가 어떻게 출발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본주의를 하얀색 펜으로 일단 쓸게요. 여러분들도 까만 펜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자본주의를 우리는 상업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업자본주의라는 것은 상업자본주의가 있던 시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상업자본주의는 자, 노란 펜으로 15세기와 16세기의 중상주의 절대국가가 취하고 있던 경제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달되는 첫 번째 과정이 근대 사회인데요. 지금 15세기와 16세기라고 표현하면 영국도 마찬가지고 에스파냐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들이 근대적인 의미의 네이션 스테이트, 즉 국민국가라는 걸 출범을 시킵니다. 이 국민국가라는 걸 출범을 시키면서 그 전까지는 중세적인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지역의 영주들이 힘을 갖고 있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적인 의미에서는 국민국가가 형성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되짚어보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수업을 할 때, 사회계약설 수업을 할 때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국가를 자세히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의 출범을 알리는 건 국민국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그건 지역에서 영주, 즉 성주가 힘을 갖고 있고 그 안에 기사와 농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영국,
뭐 스페인, 에스파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 자체가 자본주의의 출발을 알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커져서 이들이 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식민지 개척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를 팽창해 가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식민지를 개척해서 식민지에서 자원을 갖고 오고 본국에서 그걸 다 가공을 해서 다시 식민지에다가 갖다 팔고 뭐 노예들을 잡아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세계사에서 보면 이런 식민지를 쟁탈해내면서 아주 많이 발전을 한 그런 중상주의 절대국가들이 처음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죠. 그게 바로 상업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것이요. 이제 화살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산업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산업자본주의다라고 표현을 하면 상업, 중상주의 절대국가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뻥튀기가 많이 되었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는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760년이라고 해도 되고 뭐 18세기라고 해도 됩니다. 1760년에 방직기, 방적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산업이 그냥 간의 수공업이 아니라 manufacture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간의 수공업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그것이 다 산업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상가가 있으니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하는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에요. 애덤 스미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의 책 2번 뭘 떠올려야 될까요? 국부론. 국부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개인의 이기심.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걸 근간으로 해서 뭐? 경쟁. 이것이 근간이 되면 뭐가 만들어질다? 국가의 부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 자, 이렇게 국부론을 통해서 점점점 이 자본주의라는 게 발전을 해가게 되죠. 이론적인 바탕이 되니까요. 3번, 이럴 때 국가의 정부의 역할은 어떠냐? 자, 야경국가라는 개념이에요. 야경국가는 밤에 경찰 노릇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밤에 경찰 노릇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부잣집 개의 역할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밤에 경찰 노릇을 통해서 그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 정도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경국가가 4번으로 연결되죠? 뭐예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초기의 자본주의 형태, 그래서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6번으로는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잠깐 애덤 스미스를 보여드렸지만 애덤 스미스의 사상 자체가 국부론에서 이렇게 자유방임으로 흘러라 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애덤 스미스는 사실요, 개개인들이 이렇게 부르주아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부르주아들이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것에 국가가 많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들을 펴고 그럼으로써 자유방임의 논리들을 만들어낸 것이지, 애덤 스미스 자체가 뭐 자유방임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르주아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식채널 우리 EBS에서 만든 걸 보더라도 국부론 뭐 제1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 방송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애덤 스미스가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걱정한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 도덕 감정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 행복이다라는 건 그냥 승자 독식의 그런 자유 방임 시스템은 아니다.
결국 우리는 더불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자가 이 애덤 스미스하고의 교류도 있었으니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인간미 없는 자본주의의 색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것들 고민을 한 거죠. 그러나 국가의 부라는 걸 창출시키는데 가장 근간은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산업자본주의. 근데 산업자본주의가 또 전개가 되어가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930년대죠. 이게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1930년대에 호황을 누리고 있던 각국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그때 정말 이때까지 바로 앞까지만 보면 뭐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해서 이제 영국이 가장 세계의 주도권을 가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점점 옮아오다가 이 1900년대 뭐 그다음에 20세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미국이 정말 지지 않는 태양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193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죠. 그게 뭐예요? 경제 대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1930년 경제 대공황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인류사의 현대사회에서의 아주 자존심의 추락이고 대단한 상처인데요. 이 1930년 증시에서 뭐 증권이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정말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돼 버리면서 뭔가 자본주의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꼭 쓰여야 될 단어가 바로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근간으로 등장한 구조가 뭐냐? 바로 자, 수정을 가하자. 올바른 자본주의가 풀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죠. 자, 수정 자본주의 하면은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아까 애덤 스미스와 비교해보면 케인즈는 바로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상가가 가장 핵심으로 얘기했던 것은 보이는 손에 대한 믿음이 이제 집중되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을 깨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애덤 스미스의 시장 안에서 모든 것이 조율되고 완성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을 깨고 이제는 보이는 손이 개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의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뉴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는 거의 핵심은 3R 정책입니다. 3R 정책은 첫 번째 R은요. recovery입니다. 부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 reform. reform은 뭐예요? 완전히 개혁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죠. recovery, reform.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relief, 구원투수가 등장을 하는 거죠. relief. 그래서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주는데 누가? 그렇죠. 보이는 손이. 여기에서 보이는 손은 뭐겠습니까? 4번.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 그래서 큰 정부가 했던 정책들을 자 5번에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노란 펜으로 복지국가. 자, 여기에서 이제 복지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웰페어라고 표현하죠. 웰페어는 사실 웰빙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 있을 만큼 웰페어, 복지라는 말은 웰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럼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국가가 해줘야 될 게 뭘까가 복지라는 거예요. 자, 3R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뉴딜 정책의 1차 정책이 이게 10여 년을 펼쳐나가잖아요. 그리고 4선에 빛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뉴딜 정책을 참으로 잘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추앙받는 대통령이었고 4선을 할 만큼. 근데 이 루즈벨트가 첫 번째로 해냈던 작업은 바로 뉴딜 정책의 1차로서 낙농 분야예요. 그 낙농 분야가 뭐냐면 통조림 만드는 거, 쉽게 얘기하면. 통조림이 뭐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업자가 생기고 집에서 그냥 다 실업자로서 하는 일이 없이 돈이 벌리지 않고 공장들은 문 닫고, 그러니까 국가가 보이는 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사람들을 일단 고용해요. 그리고 공장에다 취직을 시켜요. 근데 공장에서 뭘 만드느냐? 통조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통조림을 뭘 만드느냐? 소고기, 닭고기 막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농 분야에서 이런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건이 팔리니까 돈이 생기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가지고 노동을 하니까 돈이 생기죠? 그리고 통조림을 만들어 놨으니까 마켓에, 시장에 갖다 놓으면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가서 사는 거죠. 이 돌리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뭐죠? 보이는 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손이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2차는 바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뉴딜 정책, 현대판 뉴딜 정책을 뭐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이다라는 논리가 이 시대에는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었죠. 테네시강을 무조건 기간 산업으로 막 때려 짓는 거예요. 막 개발하고. 그걸 막 취직시켜요. 가서 일해.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 있잖아요. 발전하는데 막 도로, 항만 건설 이런 데 이제 노동자들 막 뽑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막 기간 사업들을 막 만드는 거죠. 막 중요한 항만, 도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을 벌리게 하고. 그러면 또 마켓에 가서 소비를 시키죠. 돌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뉴딜 정책이, 3차 뉴딜 정책이 복지 분야예요. 그래서 복지 정책이라는 건 이때 함께 나왔던 개념이 영국에서도 함께 들어왔던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복지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평안한 삶을 유지해 주겠다라는 개념이죠.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물론 그것이 좀 이따가 이제 비판을 받게 되죠. 6번.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이론 자체는 큰 정부고요. 그것은 적극적 국가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적극적 국가관은 옆에 쓰여 있는 자유방임과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자, 이러한 것이, 자, 옆으로 갑니다. 언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느냐. 1973년부터 4년까지. 그 다음에 1979년부터 80년까지. 1차, 2차 5일 쇼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5일 쇼크를 당했다는 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름값이 막 급등을 하고 막 요동치고, 오일이라는 게 이 시대에 참 중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근간인 건 거고, 이 연료의 문제 때문에 결국 산업들이 돌아가고 그 안에 이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이 이익 집단들이 서로 그 연료의 문제 때문에 거래들을 하고, 뭐 물론 그런 검은 거래와 뒷거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연료, 석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석유 업계 이런 데들이 그걸 가만히 둘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엔 오일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시기인데, 이 오일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풀어야 될 부분들을 전혀 풀지 못하고 무능한 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노란 펜이 바로 정부 실패입니다. 비대해진 정부가 이렇게 얘기해서 적극적 국가는 큰 정부야, 이런 게 하는 역할이 없어. 그러니까 정부 물러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는 것, 개인의 자유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부여해 달라라는 게 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자유주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지금 얘기한 정부보다는 그 믿음이 역시 개인의 자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로버트 노직 교수, 아니면 뭐 제임스 뷰캐넌, 그다음에 프리드리 하이에크, 뭐 이런 사람들, 시카고 학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밀턴 프리드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가들이 3번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뭘 강조하느냐? 복지 제도의 감축. 4번 노동 시장의 유연성, 유연화. 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요 두 개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른 거는 충분히 선택지에서 나왔을 때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작은 정부로 회기를 강조한다. 뭐 이런 것들 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의 특징이겠고요. 복지제도의 감축이라는 건 이렇게 거대해져서 복지라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했느냐, 오히려 복지병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개념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대처리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러한 복지제도의 감축에서 과감하게 구조개혁하고 뭐 체질 개선하고 이러한 게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런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던 이런 신자유주의의 근간을 두고 제도를 개혁하는 이러한 절차들을 했던 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죠. 그래서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이런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개념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드린 건데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용과 그 다음에 임금, 그죠? 근데 고용과 임금 하는 부분에 유연화를 두겠다라는 건 이 회사 측의 입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유연성을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하는 것, 그다음에 임금 주는 거, 이게 제일 핵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맡겨준다라는 거여서 오히려 시장 자체에 대한 권한을 많이 주고 기업 자체, 회사 측 이런 데 더 권한을 많이 주는 시스템이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물결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가장 핵심은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경쟁, 아까 우리가 봤던 산업자본주의의 애덤 스미스식의 경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체질 개선으로 와 닿을 수 있고 사람들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라는 게 있을 때에 스크린 쿼터를 감축하거나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영화계는 반발을 했었습니다. 왜냐? 스크린 쿼터는 일정 부분 우리나라 영화를 극장이 내걸어 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보호 정책이죠. 근데 그 보호 정책에 대해서 이 스크린 쿼터를 내리라라는 얘기는 영화계에서는 그걸 내리게 되면 분명히 할리우드 영화나 기타 등등의 영화들로 잠식이 될 거고 한국 영화는 끝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게 불과 10년 전, 15년 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스크린 쿼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화계는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 점유율로 보면 훨씬 우리나라 영화가 주름 잡고 있죠.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영화계에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죠. 거대 배급사의 논리로 아주 질 좋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영화들이 잠식당하고 개봉관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거대 자본들을 이겨내면서 한국의 영화계가 경쟁력을 갖춘 장점이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그 안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역시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뮤지컬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신자유주의의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 지구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둬야 결국엔 인간미 있는 자본주의가 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쭉 필기를 통해서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개념어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잘 정리를 해놓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개념들 다시 한번 사상가들 얼굴, 아까 우리가 애덤 스미스 얘기했었죠. 산업 자본주의, 그리고 야경 국가 이런 논리. 그다음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 루즈벨트, 그렇죠? 수정 자본주의, 시장 실패라는 걸 딛고 등장했던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 근데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그다음에 프리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그다음에 제임스 뷰캐넌, 그리고 로버트 노직 교수가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선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경제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개념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요게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것들을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200페이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이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잘 보세요. 국가적 차원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롤즈를 우리가 수업하면서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사회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게 다 돈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또한 자본주의적 경쟁, 무한 경쟁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강신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너무나 삶이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무한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에요. 승자 독식이죠. 일단 뜁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쓰러졌어. 그러면은 일으켜 세워주기보다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야, 쟤 쓰러졌으니까 경쟁자 하나가 도태됐구나. 내가 먼저 가서 골이 나고 승자 독식으로 다 가져버려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쓰러진 친구를 나중에라도 일으켜주고 조금 먹을 거 떼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혼자 그냥 쓰기 바빠요.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이 각박한 세상에 꼭 국가적 차원에서 해줘야 될 건 우리 사회의 일원인 불쌍한 사람들을 떠안고 가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최저생계비 보장,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뭡니까? 쓰러진 친구에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국가가. 자, 이번에는 쓰러졌지만 다시 도전해봐. 다시 도전하면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 도전할 수 있는데 비용이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라는 작업인 거죠. 시민사회 차원에서는요, 노동자 부당 대우나 환경훼손 이런 것들의 감시가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 기업, 또 사회적 기업, 계속해서 이 기업들은 뭐 요즘에 뭐 법인세 얘기가 많잖아요. 뭐 법인세를 올려서 아니면은 뭐 법인세 올릴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증세를 효과를 일으켜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세수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기업 자체가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우리들에게 소비자들한테 번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조금은 베풀 것들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장학제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했을 때 그 기업을 더 멋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방송을 대기업 관계자들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존경받는 것이 떨어질까요? 그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유심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대기업들에게 뭐 핸드폰 하면 있잖아요. 저 쓰는 거 있고 그다음에 TV 막 열심히 돈 해주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부분들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적 가치 중시, 윤리적 소비와 나눔,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에 자본주의가 인간미를 갖추려면 그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들이 인간들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또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그 안에 인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자본주의로 발전하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작업 해봐야 되겠네요. 뉴 탐스런 208페이지입니다. 빠른 속도로 오늘 준비한 문제들을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8페이지로 가보시죠. 16세기 무렵 유럽에서는 지리상의 발견과 교역, 새로운 경제체제가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중상주의 절대국가의 상업자본주의.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자본주의를 고르시면 되겠죠? 1번 정답입니다. 자, 이것은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표현으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건 보이는 손이 개입한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나온 표현이고요. 여기에 정답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 3번.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건 자본주의 자체의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결과에 있어 평등을 중시한다? 아니죠. 들어오는 꼬린 지점을 똑같이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니은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보장, 합리성을 지닌 개인의 존재를 전제한다? 당연하죠. 이게 자본주의의 정의니까요. 리을 경제적 형평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한다? 아니죠. 이 문장을 잘 보시면 경제적 형평성을 중시할 수는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경제적 불평등을 추구한다 이건 아니니까요. 자본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리가 요즘의 잘못된 자본주의의 모습을 볼 때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가 출발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그 근본 취지로 목적으로 하는 출발이 아니었죠. 학생들이 가끔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선생님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시사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뭐 시사적인 문제들을 제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학생들 중에 착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거야. 승자 독식이야. 자본주의는 많이 가진 자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고 그래서 불평등이 일어나는 거 당연해. 예. 그런데 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뭐 복지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라고 막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모습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과 당위적 측면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본주의 정의 자체가 경제적 불평등을 궁극적 취지로 한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경제적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을 수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경제적 형평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건 뭐겠습니까? 꼬린 지점을 똑같이 한다는 거고 그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만들려고 했던 유토피아의 모습이죠. 자본주의는 들어오는 꼬린 지점을 완전 똑같이 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자,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 길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네요. 나와 관련 있는 사회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와 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를 먼저 보죠. 빈곤이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간주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정자본주의. 자, 개인의 이익 추구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설. 국부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뭐예요? 자유방임주의. 혹은 뭐 야경국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죠. 자, 1번 가는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시장 실패를 극복하려고 등장했고요. 사회주의로 민주적 도정은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나는 정부 실패를 초래했습니까?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됐죠. 4번 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그래서 뭐야? 야경국가,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되죠. 나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들을 제시합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수록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념. 자,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자유주의, 근로의욕의 감퇴, 복지제도의 감축,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겠네요. 기업, 생산수단을 공동의 소유로 조여내는, 이건 뭐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개인의 경제적 활성과 창의성을 강조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고, 신자유주의는 이거에 주목합니다. 간섭을 받지 않을지. 국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거는 정부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건 거죠. 수정자본주의 개념이고요.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 그렇죠. 그게 경제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니은과 리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자본주의에 관련된 나머지 심화 문제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상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네요.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이 사상은 사회주의 개혁경제에 상대하는 개념, 그렇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것은 사회주의가 반자본주의적 성향으로 등장한 것이니까 자본주의가 이윤 획득을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받는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 공동재산에 대해서 바탕을 둔 계획경제, 이건 답이 안 되죠. 이건 뭡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 다음 시간에 배울 개념이고요. 리을과 미음도 공부해 두시면 좋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문제 2번 문제가 가장 좋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보시죠. 불황은 너무 많이 투자되고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의 조정 기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자체에다 맡기자잖아요. 그럼 을은 누구예요? 신자유주의.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저쪽에 있다고 해서 갑이 아니에요. 갑은 여기죠.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갑은, 자, 아래에다 쓰면 갑은 누굽니까? 수정자본주의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국부론이네요. 그러면은 병은 애덤 스미스, 뭐 아니면 자유방임주의 이래도 되죠. 자, 1번. 갑은 정부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갑이 누군데요? 수정자본주의인데 정부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아니죠.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국가관, 큰 정부. 2번. 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의 확대를 강조합니까? 을이요? 신자유주의인데 복지제도의 감축. 자, 3번. 병은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하다라고 보아 재산 공유제를 주장한다. 재산 공유제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상가들이잖아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갑과 병은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국가 역할을 중시하는 건 좋은데 갑은 수정자본주의니까 되지만 병은 누구예요? 애덤 스미스와 같은 자유방임주의인데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을과 병은, 을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병은 둘 다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 생산의 효율성, 이런 걸 강조한다. 이것 자체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신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애덤 스미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2번, 심화 문제 2번이 가장 좋은 유형의 문제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인 것 같네요.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죠.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떼온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종의 미, 활용점정이라는 건 반드시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인사까지 준비해 올 테니까 저를 꼭 만나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